이강민의 잡지사 3월호 17번째 페이지. I am still hungry. 아직도 역사 얘기에 굶주려 있는 한국사 히딩크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어퍼컷 한번 해주셔야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사 히딩크 박광일 선생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네, 그 이방인이 어떤 나라, 특히 우리나라에 왔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신라 때 뭐 처용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조선에 서양인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왔다면은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보통 우리가 하멜 표류기라고 알려진 책의 저자인 핸드릭 하멜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멜의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네.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뒤 조선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더불어서 당대에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네. 어떤 생각을 했을까 진짜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지는 그런 게 부분들이 재밌어요. 있었는데 예. 그 부분들과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됩니다. 언제 들어도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 하멜 표류기의 핸드릭 하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하멜은 히딩크 감독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직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하멜 표류기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는 이 제목을 들을 때마다 네.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바꿔야 돼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또 개사특별위원회 또 열어야 되나? 그렇죠. 예, 예. 이제 뭐 책 제목 같은 것들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두 가지 이유에서 좀 바꿨으면 하는데 첫 번째는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제 뭐 하멜은 이거를 보고서용으로 썼잖아요. 동인도 회사에 제출하는 제출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목도 굉장히 길어서 우리 일행이 이제 조선에서 머물렀던 시간,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조선에 관련된 기록 이런 것들을 다 적은 보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표류기라는 말하고 맞지 않고 두 번째는 제 어렸을 때 기억에 표류기가 들어갔던 가장 익숙한 책은 15소년. 표류기나 15소년 표류기. 로빈슨 크루소. 크루소의 표류기. 그렇죠. 로빈슨 표류기.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뭐 태평양쯤에 있는 몇 명 안 사는 섬나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네. 조선이. 약간 그러네. 그러니까 조선이 표류의 대상이 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역사 용어에서는 어떤 나라에 도착을 했다를 표착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염두에 둔다면은 이 책 제목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1653년 효종 4년에 이제 그 큰 배 하나가 제주도에서 난파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원래 이 배는 바타비아 그러니까 지금의 자카르타 지역에서 타이완을 거쳐서 일본 나가사키로 가는 동인도 회사의 스페르 베르호라고 하는 선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선박이 제주도 연안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는 때 갑자기 폭풍우를 만났던 것으로 보여요. 나가사키 가던 중에. 네, 그러면서 이 배가 제주도 앞바다에 난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선원이 한 64명이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살아서 제주도에 표착했던 인물은 사람들은 36명 정도. 그러니까 벌써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안타깝게 이제 제주도에 도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 역사의 한 장면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수십 명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야, 64명 중에 이제 36명만 살아남을 정도면 이게 어마어마한 사고였던 거고, 그럼 이제 제주도라는 땅을 발견했을 때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일단은 되게 뭔가 생명의 땅처럼 느껴졌을 것 같은데. 생명의 땅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모르는 사람들은 위험한 데 도착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 당시 이제 그 유럽 쪽에는 뭔가 이제 동아시아 쪽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야만하고 연결해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섬에 가면은 사람을 잡아먹는 데더라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로빈슨 크루소처럼 그렇죠. 처음에는 겁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는 아마 다행이다 살아서 다행이다 그러지만 살았는데 이거 사는 게 사는 거 맞는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이제 이때 이들이 만났던 사람이 조선 사람 가운데서는 가장 점잖고 엘리트였으며 또 사리 분별이 뚜렷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제주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중에 한 명이었던 제주 목사
이원진. 그러니까 제주도의 지금으로 치면은 뭐 도지사, 시장이나 도지사에 해당하는 분인데 예. 이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이제 다른 이력 때문에 이제 이 관련된 내용들을 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 서양 사람들의 배가 이제 그 난파를 했고 섬에 도착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본인이 이제 직접 가서 그 일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이제 그 뭐 하멜 일행을 이제 구휴라는 것은 기본이고 그 배에서 떨어져 나온 물건들을 다 찾아냅니다. 예. 그래서 이 물건을 다 확인을 해서 예. 조금 과하게는 그걸 훔쳐가려고 했던 제주도 사람을 곤장을 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멜 일행한테 이 물건을 다 갖다 주고 그다음에 이제 누가 대표냐라고 예. 물어봤더니 당시 하멜이 서기였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누가 대표냐는 어떻게 물어봐요? 뭐 물어봤겠죠. 뭐 누가 얘기를 해라. 순짓발짓 섞어서. 그러니까 예. 그랬더니 이제 하멜이 손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해갖고 뭐라 얘기를 했나 봐요. 네. 그랬더니 석이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나중에 장계에 써서 남긴 기록이 있는데요. 그 장계에 보면은 네. 도시 하나가 등장을 해요. 도시? 예. 도시 이름이 네. 난가사키라고 하는 한자로 적혀 있습니다. 나가사키네요. 나가사키입니다. 아, 나가사키 가려던 길이다를 그렇죠. 설명한 거네. 그런데 이 난가사키라는 말을 보통의 조선인들이 들었을 때는 what?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예. 이원진 목사는 하고 알아들었던 거죠. 나가사키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원래 전임이 동네 부사 그리고 동네 부사에는 외관을 감당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일본에서 왔던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일본 도시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일본이 어느 상황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예. 나가사키라는 곳에 서양 사람들이 간다는 것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가사키로 가려고 하는구나 아. 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요. 예.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이제 조선의 국법이 이제 외국인을 대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본국을 명확하게 인식한 경우에는 조사를 하고 본국으로 보냅니다. 네. 그런데 하멜 일행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은 중국인, 일본인이 아니잖아요. 화란인이죠. 화란인이잖아요. 예. 근데 화란이라는 나라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멜 일행은 좀 답답했죠. 우리는 일본으로 보내주면 되는데. 그렇지. 근데 조선의 국법상 조선에 도착을 했는데 당신들을 뭘 믿고 일본으로 보내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결국 이제 조선의 국법에 따르면은 네. 잘 대접해라. 그다음에 차후에 처분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잘 대접하라에 따라서 거의 한 9개월, 1년 가까이 이제 이원진 목사가 네. 집도 내주고 음식도 내주고 그래요? 예. 그다음에 하면서 편안하게 이제 지낼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편안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이원진 목사로 볼 때는 자신의 직분에 맞춰서 뭐 보고서도 작성하고 장계도 올리고 그다음에 또 온 수십 명들을 잘 대접하면서 그럭저럭 9개월, 10개월의 시간을 보냈던 거죠. 뭐 바로 일본 못 가서 답답했겠지만 나름 제주 목사 잘 만나서 한시름 놓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던 와중에 하루는 하멜 일행에게 뜻밖의 인물이 찾아온다면서요? 네. 이제 제주도의 그 당시 이제 서양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남만인, 그러니까 남쪽에서 온 오랑캐 정도로 이제 쓸 수 있는 낱말인데요. 네. 이 남만인이 왔다는 소식을 아마 이제 조정에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해보자. 네. 라고 하면서 사람 한 명을 파견했는데 네. 그 사람이 이제 하멜 일행 앞에 나타났던 거였고요. 네. 하멜은 보자마자 네. 하면서 놀랬던 것 같아요. 메소드 연기. 진짜 놀랬던 진짜 것 같아요. 놀라는 연기. 네. 왜요? 왜냐하면 예. 분명히 그 도포에 갓을 쓰고 왔으니까 조선 사람인데 예. 얼굴이 서양 사람인 거예요. 서양인. 서양인입니다. 서양인을 보냈어요? 네. 서양인 누가 있었죠? 서양인을 보냈는데 네. 이 서양인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하고 너무 비슷한 거죠. 네덜란드 사람하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예. 벨테브레. 얀스 벨테브레라고 하는 박연이라고 알려진. 하멜보다 먼저 네, 동시대 하멜보다 사람이구나. 한 26년 전에 조선에 도착했던 인물이거든요. 박연을 보냈나? 근데 박연을 보낸 거예요. 박연은 뭐하고 살았었나요? 박연은 이제 예. 그 조선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국방 업무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군기시락 훈련도감 안에서 네. 대포 만들고 있었거든요. 일하고 있었구나. 네, 일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벨테브레라는 사람을 보낸 거는 이제 혹시라도 그러니까 같은 남만인 출신이니까
뭐 의사소통도 되고 뭔가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냈던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국적까지 똑같은 거죠. 국적까지 똑같은 거죠. 국적까지 똑같고 얀 얀스 벨테브레를 이제 그 나중에 이 사람은 한국에 귀화를 해서 살거든요. 원래는 3명이 왔어요. 박연 일행이 3명이 있었어요. 3명이 왔었는데 이 3명이 왔을 때에 이제 조선에서는 남만인이니까 네. 가장 가까운 데가 뭐냐면 일본으로 보내자고 일본으로 보내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이 사람들을 거부를 합니다. 그래요? 서양 사람들을 우리 안 받겠다. 그래서 부득이 이제 한국에 그러니까 조선에 남게 되었는데요. 네. 이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박연하고 벨테브레 사이에 일본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연하고 벨테브레 사이에? 예. 그러니까 1616년하고 1653년 사이, 박연하고 하멜 사이에, 그 한 40년 사이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1600년 즈음에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크리스트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크리스트교는 이제 카톨릭 구교를 가리키는데요. 이제 탄압하기 시작하면서 그런데도 이제 서양하고 교류를 하지만 큐슈 일대에 크리스트교 신자가 수십만 명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토요토미도 그랬지만 도쿠가와 막부에서는 이제 크리스트교 금지한다라고 하면서 1616년에는 공식적으로 일정한 항구 그러니까 히라도하고 나가사키를 제외하고는 모든 외국의 배는 철수해라라고 하고 그때 이제 허락했던 나라들이 포르투갈 이제 이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1616년에 포르투갈을 이제 그 나가사키에 그다음에 이제 네덜란드는 히라도에 이렇게 이제 머물게 했었는데 그랬는데 1636년 정도에 37년 38년에 일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바로 시마바라의 반란이라고 해서 카톨릭 신자가 중심이 된 농민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요? 이 반란을 겪게 되니까 일본이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이제는 크리스트교 완전히 금지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때 이제 그 포르투갈을 위해서 나가사키의 데지마라고 하는 일종의 항구를 인공 섬으로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인공 섬으로 만들고 있었는데 포르투갈이 카톨릭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르투갈에 대해서도 영원히 이제 일본에 오지 말아라고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나가사키는 만들어놨는데 데지마라고 하는 만들어놨는데 그 포르투갈을 쫓아내니까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냐면 1641년에 네덜란드가 차지해요. 왜냐하면 그 시마바라의 반란을 진압할 때 그 뒤에서 무기를 댔던 나라가 네덜란드였습니다. 그러니까 1641년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서양 사람이라도 일본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1641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제 나가사키 데지마에서 무역을 하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벨테브레는 일본으로 보낼 때 우리는 안 받는다. 안 받았던 건데 만약에 조선이 그때처럼 남만인이니까 일본으로 바로 하멜을 보냈으면 받는 거죠. 무조건 받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선에서는 그 내력까지는 파악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본에 보내봤자 안 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잡아둔 상황에 이제 벨테브레가 못 갈고 이제 남아 있었던 거였고요. 그 일행은 죽었나요? 그래서 3명 중에 2명은 또 병자호란 때 참전했다가 죽습니다. 진짜 병자호란에 네덜란드인 병사가 그러니까 사실은 벨테브레는 참전 용사이기도 했던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좀 국가보훈부에서 보훈 대상으로 삼아야 될 전쟁기념관에 새겨드려야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존재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너무 하멜이 반가워서 그렇죠. 만났어. 벨테브레를 만났는데 일단 이름이 한국 이름이에요. 조선 이름입니다. 나는 박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얀하고 가장 가까운 한자음이 연이었어요. 그래서 연이구나. 그다음 벨하고 가장 가까운 한자음이 박이었어요. 이동구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벨테브레면 백연이 더 가까울 텐데 왜 박씨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래서 박연이라고 하는 이름을 대고 처음에는 네덜란드 말을 안 나오더라고 했던 거죠. 박연이요? 네. 다 잊어버려서? 다 잊어버려서. 그래서 이제 며칠이 지나니까 박연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말이 이제 하나씩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에 이제 해마에 있던 게. 그러면서 며칠 지나서 비로소 이제 네덜란드 말이 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박연은 벨테브레를 통해서 좋은 소식 하나와 나쁜 소식 하나를 듣게 됩니다. 그래요? 이런 건 보통 어떤 거부터 들으시겠어요? 좋은 소식부터. 좋은 소식. 좋은 소식 바로 뭐냐면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외국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꺼려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대접은
괜찮은 뭐 편이니까 공격하거나 이러지 않는다. 안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예. 좋은 소식. 예. 그럼 나쁜 소식은 나쁜 소식은 뭡니까? 뭐 뭐죠? 그랬더니 예. 내 경험으로 미뤄볼 때 예. 조선 밖으로 안 보내줄 것 같다. 그 여차하면 너도 전쟁 나갈 수도 있어. 전쟁 나갈 수도 있다. 지금 동아시아 정세가 안정됐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위험하다. 내가 여기 뭐 눌러 앉고 싶어서 있었겠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을 이제 듣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멜 입장에서는 처음엔 진짜 믿기지 않고 꿈만 같은 상황일 거라 생각했을 텐데 네. 그 나쁜 소식의 임팩트가 크네요. 많이 실망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멜 일행 중 한 명이 이제 뭐 그 제주도 밖으로 탈출하려고 했던 사건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조정에서는 하멜 일행 제주도에 두지 말고 일단 서울로 다 올려보내라. 네. 뭐 저기 훈련도감에 배속시켜서 무기 만들면 되지. 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였고요. 이런 무기라는 것하고 네덜란드를 연결시켰다는 데는 약간의 이유가 있습니다. 네. 바로 뭐냐면 동아시아의 1600년 초반의 전투를 완전히 바꿔놓은 대포가 홍위포라고 하는 대포인데요. 홍위포. 예, 그러니까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오랑캐란 뜻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오랑캐가 누구를 가리키냐면 네. 네덜란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명나라가 네덜란드랑 전투를 하다가 홍위포의 존재를 알게 되고요. 그거를 명나라 차원에서 국산화시킨 것이 홍위포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쓰던 무기를 그렇죠. 명나라가 받아들인 네, 그래서 거예요. 명나라에서 예. 국산화를 했고 그거를 나중에 청나라가 가져가서 네.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병자호란때 들고 와서 남한산성을 공격했던 대포예요. 야. 그러니까 당시 조선 사람들 머릿속에 네. 붉은 머리카락, 어. 홍이, 어. 홍이포 그러면은 대포 잘 만들겠네. 장인이겠네. 그러니까 이제 벨테브레는 어느 정도 기술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네. 이제 네덜란드 다른 이제 그 하멜 일행으로 볼 때는 왜 우리가 대포를 만들어야 돼? 하멜 저희 글 쓰고 막 통계 내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조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네덜란드는 다 홍이잖아, 홍이. 홍이 그럼 다 대포 만드는 거 아니야? 예, 예, 예. 그러니까 조선 사람으로 치면 어디 가면은 다 노래 부르고 그렇죠. 춤 잘 추는 거 아니야? 뭐 그렇죠.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었던 느낌 거죠. 화군다. 네. 예, 예.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배속을 시키려고 준비를 했는데 가만히 이제 하멜 일행이 보니까 네. 효종을 만났는데도 신통치가 않은 거예요. 효종까지 아련을 했어요. 네, 효종까지 만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효종까지 만나서 우리는 본국으로 가고 싶다 뭐 이런 뉘앙스의 말을 계속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선의 정책, 그다음에 대외의 어떤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낼 생각이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하멜 일행이 네. 비상수단을 씁니다. 바로 뭐냐면 예. 가만히 보니까 네. 청나라 사신들이 그때 효종 때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던 상황이었잖아요. 음. 청나라 사신이 왔을 때 하멜 일행이 네덜란드 옷을 입고 청나라 사신 앞으로 뛰어든 거예요. 뭐 그 행차할 때. 네, 왔다 갔다 하니까. 예. 그러니까 청나라 사신이 깜짝 놀란 거죠. 얘네들 홍이, 홍이포, 네. 조선이 홍이. 이게 지금 조선이 그럼 비밀리에 지금 대포 만들고 있는 거야?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이게 있어요. 이제 외교 문제, 군사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그걸 하멜 일행은 노린 거예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외국이니까 네. 한 번 더 얘기하면 알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조선은 발칵 뒤집혔죠. 얘네들 한양에 두면 안 되겠구나. 네. 당시 그래서 부랴부랴 네. 그 청나라 사신들에게는 일단 뇌물로 네. 입을 막고 그래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36명 이때 이제 33명으로 줄어 있었는데 네. 이 33명을 저기 전라도 쪽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 어떻게 보면은 고난의 시기가 시작이 돼서 더 꼬였네요. 하멜은. 일종의 이제 관노와 같은 처지가 돼서 그래요. 각 관청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진 병영성 같은 데다가 이제 보내게 되면은 예. 거기서 시켰던 일이 하멜 그 기록에 따르면은 오늘은 풀 뽑고 오늘은 담장 쌓고 오늘은 가만히 있었고 또 오늘은 누가 와서 뭐라 소리를 지르는데 무슨 얘기인지 못 들어서 그냥 도망갔고 이런 어떤 생활들을 했고 먹을 것도 좀 변변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고생을 했다라는 기록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강진성으로 배속이 됐는데 네. 문제는 이제 전라도 일대에 계속 이제 흉년이 되니까 네. 이 사람들을 한 관청에서 데리고 있는 것도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남원으로도 보내고 여수로도 보내고 순천으로 보내게 되면서 결국은 뿔뿔이 쪼개졌고 몇 년이 지났을 때 이 사람들 이제 살아남은 사람은 처음에 이제 36명이었지만 그렇죠. 16명만 이제 살아남게 되면서 10년이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선에서의 삶이 점점 고달파지고 있었던 거죠. 공포 그 자체죠. 동료들이 다 죽어서 이제 16 남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멜이 결국엔 탈출을 한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뭐 어떻게 탈출을 한 겁니까? 예. 이제 하멜 일행 중에서 이제 5명 정도가 여수에 있었는데
여수에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충실하게 일을 하는 것처럼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도 별로 의심의 눈초리가 없을 때 뭐 이렇게 조금씩 돈을 모았던 모양입니다. 아, 돈도 받았군요. 네. 일하고. 그 품삯으로 받고 예, 뭐 예. 어떻게 뭐 해서 받고 했던 것들을 가지고 저축을 했네. 네. 예, 예. 그래서 거기서 그 어떤 어부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배 한 척을 네. 삽니다. 사요? 네. 와. 그래서 그 배를 가지고 네. 이제 디데이를 정해서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3년 만에 네. 근데 마침 여수 근처에 이제 순천이 있으니까 거기 순천에 3명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여수에 5명, 순천에 3명에서 네. 8명이 일본으로 도망치는데 성공을 하고요. 예. 원래 목적은 나가사키 이제 그 대지마 쪽이었지만 먼저 히라도에 도착을 해서 네. 거기서 조사를 받아서 나가사키로 이첩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가사키에 도착을 해서 대지마에서 너네들 어디 갔다 왔니? 네. 하면서 이제 사실은 환영도 받았지만 네. 동시에 이제 1년 동안 대지마에서 조사를 받고요. 네. 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네. 이제 하멜 일행이 자기가 볼 때는 13년 그다음에 이제 대지마에서 1년에서 14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급여를 받아야겠다. 아, 좀 보전을 받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내가 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내 일이 부득이했으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이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네. 굉장히 자세히 있습니다. 아, 사유를 기록했구나. 그렇죠. 예. 보통 이제 대충 쓰면은 너 그거 거짓말 아니야? 네. 라고 하지만 하나하나 쓰면 더 나아가서 조선의 풍습은 네덜란드에 알려진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조선의 풍습 예를 들어 뭐 온돌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그래요? 오. 다 쓰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보고서로 올렸던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멜 하멜 표류기라는 표류기. 책의 원저, 아. 원본이 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멜 보고서 어. 정도로 이제 표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아, 이거 한번 이렇게 읽어봐야겠다. 보여집니다. 하멜 표기. 예. 그래서 막 풀 뽑고 이런 걸 자세하게 기록을 했나 보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되고 나니까 네.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가만히 보니까 하멜 일행이 상선을 가지고 제주도에 도착을 했는데 빈몸으로 왔어요. 그럼 요거를 살짝 우리가 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조선 정부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멜 일행이 가져갔던 그 물건은 원래 일본 거니 보내주시오. 아, 내놔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아, 거기서 또 그걸 뜯어먹네.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시 조선 정부는 아까 이원진 목사가 네. 하나하나 다 수령증까지 그렇죠. 예. 영수증까지 받아놨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영수증을 다 첨부를 해가지고 예, 예. 야 우리는 예. 오자마자 그 깨진 물건 다 확인해서 본인들한테 확인해갖고 영수증 받아서 돌려줬어. 예. 그러니까 가져가. 아, 잘 해놨구나. 네. 근데 하멜 일행은 그걸 조선에서 다 썼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가지고 본국에서는 동인도 회사에서는 네. 야 니네 가져갔던 물건들을 변상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결국은 상계 처리가 되는 바람에 아까 말씀드렸던 13년치의 월급은 받지 못하게 되고. 못 받았어요. 하멜이 결국에 그 물품이랑 상계 처리가 돼서. 네. 야, 이게 조선 입장에서 어쨌든 그 일 잘하는 공무원 한 사람 덕분에 그럼요. 이원진 손해 볼 거를 안 받네요. 손해를 보지도 않았고 예, 예. 또 하멜 일행에게 처음에 어떻게 보면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인식도 예. 좀 긍정적으로 남겨놓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외교 분쟁도 좀 어떻게 보면 조기에 예.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아, 하멜은 결국에 그 못 받았구나. 네. 예.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 정부에서는 하멜 일행이 일본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네. 아 이제 국제 정세가 바뀌었구나. 예전에 우리 벨테브레를 일본으로 보낼 때는 안 받았었는데. 거부를 했었는데 이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를 했었는데 이제는 받는구나 해서 다른 8명도 그 다음 해에 이제 일본으로 보내게 되면서 살아남은 16명은 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네. 조선의 처치에 의해서 모두 일본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대외적으로 좀 꽉 막혀 있는 나라지만 네. 그 안에서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나라였다라는 그러네요. 것들을 이 하멜 일행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은 높이 살만하지만 적어도 일본이 네덜란드 상인과는 그 당시 교류가 꽤 활발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몰랐던 거는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예. 그 이후에 그 조선의 어떤 상황과 그 다음에 일본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본은 비록 1600년대에 이제 그리스도교 때문에 쇄국 정책을 취하기로 했으나 네. 1641년에 대지마를 열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네덜란드 상인들이 오게 하면서 네덜란드의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이 이 곳을 중심으로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화란학 줄여서 난학이라고 난학. 하는 것이 예. 일본 안에서 굉장히 퍼지게 되는데 네.
일본으로 볼 때도 뭐 네덜란드의 정치, 뭐 사회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기술, 의학 이런 것들은 굉장히 눈에 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 대지마 상관 같은 경우는 1853년까지 한 200년 넘게 지속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200년 동안 100번 넘게 네덜란드 상관에 있었던 그 상인 대표가 에도까지 갔다 옵니다. 도쿄까지. 그래요. 막부가 있는 곳까지. 100번 넘게? 네. 예.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막부에서도 서양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 과정 속에서 서양의 어떤 기술적인 혜택을 먼저 받았던 나라가 사스마나 조슈,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지 유신의 중심 세력들이 되는데, 사스마본. 네,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조선이 그런 어떤 선을 가지고 있었다면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보통 우리가 조선 후기를 가리킬 때 좀 이렇게 좀 뭔가 편안하다, 전쟁이 없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배경 가운데는 네. 임진왜란으로 일본하고 이제 화약을 맺고 병자호란으로 청나라랑 화약을 맺으니까 사실은 적대적인 평화 속에서 바깥을 보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네. 예, 예. 적대적인 평화. 네, 그러니까 예. 일본도 화약은 맺었지만 쟤네 우리하고 전쟁했다네. 청나라도 화약은 맺었지만 쟤네는 오랑캐. 예. 그러니까 나중에 북학이라는 것들이 생겨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청나라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네. 이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서양에서 온 이들조차도 오랑캐고 그들하고는 교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외 문호를 닫아버리니까 그 과정에서 조선은 안타깝게도 세계의 흐름 속에서는 기회를 놓친 거죠. 예,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 부분이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거꾸로 이제 네덜란드에서는 야,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네. 있었어.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중국, 일본 정도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 하멜 일행의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그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알려지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책으로 출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게 잘 팔렸나요? 많이 팔렸어요.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예, 뭐 예. 독일 이런 나라에도 팔리게 되면서 네. 갑자기 유럽에 한국 꼴에 코리아 이런 나라에 대한 관심이 가지게 그래도 되고 한멜이 그래도 인세라도 벌었어 다행이다. 인세는 잘 모르겠어 얼마나 벌었는지 몇 세를 찍었는지까지. 그래도 좀 베스트셀러 비슷하게. 네, 굉장히 책이 많이 팔렸다고 하고 그 네. 과정에서 이제 하멜 같은 경우는 네. 야, 너무 고생했는데 나 보상 받아야겠어. 네. 라고 하면서 네. 또 이제 그 후원자들을 모아서 배 한 척을 만듭니다. 그래서 배 이름은 뭐다? 코리아호. 코리아호. 네. 이제 나는 이 배로 네. 조선과 무역을 할 거야. 거기 10몇 년 동안 있어서 아는 사람이 있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할 거야라고 했는데 일본 측이 이제 그건 또 막아내고 네. 또 전반적으로 볼 때 수익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하에서 그 배는 성공적으로 이제 취항을 하지는 못합니다. 코리아호 처음 들어봤어요. 네. 예. 즉 그런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면은 또 이쪽은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으나 또 대외적인 상황이 제한적이어서 한국과의 어떤 조선과의 교류가 없었다는 것이 네. 좀 아쉽기는 한데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멜은 하나의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어떤 기회가 우연하게 찾아왔을 때 그거를 필연으로 만드는 거자 하는 의지가 조선에 없었다는 점. 만약에 좀 의지가 있었다면은 그리고 조금 더 좀 개방적으로 생각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하멜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지마에는 일본 사람들이 몰래 찾아오거든요. 공부하겠다. 야 몰래. 네. 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바깥으로 큰 영향을 끼쳤고 그렇죠. 또 예. 제자들을 길러내는 학자들, 예. 먼저 그건 좀 막부에서 이제 허락하는 부분들도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또 남긴 하멜의 조선 표착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조선에 온 파란 눈의 이방인 핸드릭 하멜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